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한 달 만에 오랜만에 또 뵙는데요. 오늘 주제 어떤 걸로 준비하셨을까요, 선생님? 네. 오늘은 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고통받고 계신데 어디 가서 말 못하고 이런 증상으로도 병원에 와요? 저 같은 증상 가진 환자도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질환인데요. 네. 바로 강박장애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강박장애, 강박증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강박증 하면은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실은 지금 방송 전에 네. 서현정 원장님께서 우리 PD님이 방송 시작하자고 얘기했는데 정각에 시작한 게 아니냐며 이거를 콘크리트하게 이제 딱 그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강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일반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미지도 좀 떠올리실 것 같기는 해요. 딱 뭔가 정해진 데 이렇게 그렇죠. 꽂혀서 딱 규칙을 규칙적으로. 딱 맞게, 규칙이나 법칙을 딱 맞게 지켜야 되는 강박적인 성향, 맞아요.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예전에 강박성 성격 장애라는 맞습니다. 것도 이제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강박성 성격, 강박증적 경향과 강박 장애를 굉장히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좀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박 장애라는 독립적인 그런 진단군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이어서 이경원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이 강박장애 제목 표지를 보면은 여기 어떤 수도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악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뭐 수도사를 데리고 어디 막 불구덩이로 막 떨어뜨리거나 뭐 손을 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손을 대고 있진 않아요. 손을 대고 있진 않지만 악마의 그 존재를 느끼면서 이제 영향을 행사하고 있죠. 왜 이런 그림을 넣었을까 생각하면은 악마의 유혹처럼 머릿속에서 쉽사리 떨쳐지지 않는 딱 들러붙어서 안 떼어지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박증의 그런 특징이고, 그래서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강박적인 생각을 악마의 유혹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박장애의 공식적인 명칭은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그래서 obsessive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compulsive까지 붙어 있는데 이게 침습적인 사고, 사로잡혀 있는 생각과 그 생각에 영향을 받은 강박 행동을 반복해야 한다는 충동을 특징으로 하는 게 강박 장애이고요. 이것이 그냥 좀 신경 쓰여 이게 아니라 일상 기능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강박장애 환자분들이 자신이 하는 강박 행동이 비합리적이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강박 사고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을 반복합니다. 손 씻는 거, 청소 계속하는 거, 빨래 계속하는 거 뿐만 아니라 자꾸 확인하는 거, 또 자꾸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강박 행동들에 해당하고요. 일반적으로 그걸 5분, 10분 하면은 강박 장애라고 부르지 않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강박 사고나 행동의 시간을 소비하고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때 우리는 강박 장애라는 진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각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규칙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규칙에 집착하거나 규칙을 무시했을 때 불안을 느끼는 것은 강박 성향이지 강박 장애라고 진단하진 않고요. 그러한 강박 성향이 온 사방에 다 나타나고 막 누구를 대하든 다 나타나고, 그게 조금이라도 1분 일찍 시작한다고 해서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강박성 성격 장애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정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건 좀 애교로 그냥 좀 귀엽게 봐주십시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강박 장애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용어가 정립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증상들은 인류가 예전부터 겪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 혼자 겪는 게 아니구나, 옛 어른들도 선조들도 겪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냐면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멜랑콜리아의 일부로 오래 지속되는 공포와 우울감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현상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강박장애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악마의 유혹 얘기했잖아요. 7세기 수도원 기록에 신성 모독적 유혹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계속 신성 모독이나 성에 대한 강박.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이제 성도 굉장히 이제 허용적이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막 유럽은 기독교니까 신을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머릿속에서는 신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막 야한 생각 떠오른다거나 이랬을 때 이것은 내가 악마의 지배를 받아서 생긴 거다. 엑소시즘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서 독일의 베스트팔이라는 분이 지성이 온전하더라도 강박 사고를 억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나의 온전한 지성과 논리력에 의해서 판단되지 않는 생각이 자꾸만 반복돼서 불안한 상태라는 용어를 독일어인 슈방스포르텔렁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obsession 이라는 현대 용어를 정립하게 되었고 나중에 미국과 영국에서 더더욱 이제 사람의 정신과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면서 옵세션도 있고 컴펄션도 있다. 옵세션은 생각이 자꾸 반복돼서 사로잡힌 생각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컴펄션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강박장애라는 별도의 진단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증상은 당연하게도 반복적이고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적인 거고요. 그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고 더러운 것 같아. 내 손이 더러운 것 같아. 그러면 불안해. 불안해서 씻어. 그래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꾸 씻는 반복적인 강박행동 이 세 가지가 주요 증상이고요. 많이 반복되는 주제로 오염이나 감염에 대한 공포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 같다. 내가 막 작은 동물을 밟아 터뜨릴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병아리나 이거 잔인하게 동물한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그럴 것 같은 상상이 들어. 이렇게 공격적인 것에 대한 강박 증상도 있고요. 폭력적인 생각, 막 누굴 해칠 것 같다. 이런 것도 자꾸 반복되면 강박 사고입니다. 물건을 잃을 것 같다. 대칭이나 정렬. 그래서 물건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들을 자꾸 모으게 되고 못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미신이나 불운에 대한 과도한 주의.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강박증 다룬 영화 중에서 막 보도블럭 가운데만 밟고 가고 안 그러면 불행이 올 것 같고 그래서 나만의 어떤 루틴, 나만의 그런 의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것인데 이게 내가 더러우니까 씻어야지 이렇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씻어도 더러운 거 같으니까 계속 씻는 거. 비합리적인 행동인 걸 알면서도 억제가 안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박장애가 이제 DSM-5라고 해가지고 우리 정신과의 진단 분류 체계에서 강박장애라고 해서 다 같은 강박장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부 유형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유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유형에 따라서 치료라든가 좋아지는 정도가 좀 분류되기 때문에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강박 행동이나 강박 사고가 강박적인 믿음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고 사실 같다는 느낌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클 때 좋거나 양호한 병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숫자 4라는 게 너무 꺼려져서 숫자 4를 보면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4를 어떻게 하다 4층 이렇게 보게 되거나 했을 때는 빨리 퇴퇴퇴 이렇게 강박적으로 반복한다. 이런 것도 강박 증상이에요. 되게 특이하지만 이런 것도 손 씻고 이런 것만 강박 증상이 아니고 그런데 내가 4를 본다고 해서 불행해진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 하게 되는 거는 좋거나 양호한 병식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70% 정도. 이분들은 치료를 하면은 반응이 제일 좋아서 행동치료나 약물치료 모두에 잘 반응하는데요.
강박적인 믿음이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병식을 가진 경우에 약간 망상하고 구분이 망상이야, 강박이야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내가 인스타에 글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나? 관계 망상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해서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래서 지웠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지웠는지 또 확인하고 앱을 지우고 또 지우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이분은 망상보다는 강박에 해당하는구나라고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망상인가 아닌가 본인도 헷갈릴 정도일 때는 굉장히 약을 세게 써야 되고 행동 치료를 할 때 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거의 망상이라고 확신하다시피 병식이 없고 망상으로 믿어버리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망상장애하고 감별이 정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해서 강박장애 그 자체 때문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요. 좀 정말 이런 경우에는 막 이분에 대해서 막 교수님하고 전공의들하고 막 굉장히 좀 더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분은 강박증일까 망상장애 조현병일까 이렇게 토론을 하기도 하고 약도 조현병 약을 쓰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틱 증상과 관련된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또는 과거에 틱 관련해서 병력이 있는 경우에 틱 관련된 강박장애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감정 조절이나 충동성 문제 또는 ADHD가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공존 질환들도 뭐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되고요. 틱 증상에 대한 행동 치료로 HRT라고 하는 습관 반전 치료가 있는데 강박 장애에서도 틱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HRT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강박 장애의 원인으로는 당연히 이제 체질,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많이 있는데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그냥 형제, 가족들을 연구를 했을 때 일란성 쌍생아에서 좀 연관성이 많더라. 그런 쌍생아 연구를 통해서 유전적인 영향이 차지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특히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나 글루탐산 수송체 유전자, 즉 뭐냐 하면은 감정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뇌세포의 활성을 또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저하되어 있어서 감정이나 불안 등을 제대로 잘 조절을 못하더라 라는 게 유전적 원인으로 밝혀진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의 이상으로 강박장애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인공적으로 약물에 의해서 세로토닌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약들을 썼을 때 강박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게 주로 이제 클로자핀, 올란자핀 같은 항정신병 약물, 흔히 말하는 조현병, 망상 약물, 치료 약물이 강박 증상을 역설적으로 생기게 하기도 하고요. 또 파킨슨 약에 쓰이는 도파민 제형 약들이 또 도파민 수용체를 과하 자극하기 때문에 간혹 강박증이 생기기도 하더라 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신경생리해부학적으로 뇌의 회로 자체에 이런 이제 그런 뇌세포의 그런 분자 단위에서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관련해서 이상이 있지만은 이제 전체 큰 뇌의 회로에서도 뇌가 충동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약해져 있고 뇌끼리의 연결성이 떨어져 있더라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고요.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고립, 취소, 반동 형성 같이 무의식적인 그런 충동을 내가 분리시켜서 반대로 하는. 그러니까 내가 막 더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그거를 씻으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무의식적인 그런 욕망으로 계속 그런 죄의식을 속죄한다든지 아니면은 없었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소망이 자꾸만 강박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는 그렇게 손을 씻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진정됐을 때 불안을 회피했는데 그게 점차 강화되니까 자꾸만 손을 씻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신분석이나 행동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 50명 중에 1명. 50명 중에 1명이면은 뭐 회사 가거나 학교 가도 한 학년에 막 2-3명, 친구들 중에 뭐 1-2명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렇고 남녀의 비가 비슷합니다.
다만 이게 성인 초기나 사춘기 때 발병, 그러니까 좀 생애 주기에 좀 일찍 발생하는 경우고, 나이 많이 먹어서 발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주로 동반되는 게 우울증, 사회불안, 사회공포증, 알코올 남용, ADHD, 뚜렛장애 이런 공존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제 또 치료 앞부분에 강박성 성격, 강박성 인격 장애랑은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실제로 이름이 비슷하지만 그 두 가지가 별로 연관성은 없고요. 병식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조현병하고도 완전히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감별을 좀 요하는데, 이제 제가 아까 반복적으로 자꾸 지우고 이런 환자는 강박증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또 조현병에서도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상동행동이라고 하는데, 망상, 상동행동, 강박사고, 강박행동 이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이 되었을 때 굉장히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전문가가 보더라도 굉장히 심도 있는 관찰을 해야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병원을 꼭 찾아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뚜렛장애, 틱, 만성적인 음성과 운동틱이 동반된 뚜렛장애 같은 경우에도 감별 진단 또는 공존질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강박장애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죠. 왜냐? 강박장애에서 유전적인 원인, 체질적인 원인, 신경생리학적인 그런 활동성 이상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꼭 동반되어야 되는데요. 주로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인 SSRI라는 계열의 약을 쓰는데요. 흔히 말하는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를 많이 쓰고요.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전통적인, 조금 더 오래된 계열의 TCA 계열이라고 하는 항우울제를 쓰게 돼요. 그런데 좀 일반적인 우울증의 용량보다는 좀 더 고용량으로 사용해야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병식이 없거나 치료 반응이 안 좋을 경우에는 조현병하고 관별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조현병 약이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으로 안티사이코틱스,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행동치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내가 불안을 어느 정도 좀 다스릴 수 있게 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실천 또는 그 불안을 다스리는 그런 심리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출 및 반응 방지, ERP라고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오염에 대한 강박이 있는 분들한테 문 손잡이를 만져보게 한 다음에, 자, 5분 동안 이완하고 손을 씻지 말아봅시다. 5분 지나면 씻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는 만진 다음에 10분 있다가 씻고, 30분 동안 견뎌보고, 그 다음에 문손잡이 말고 뭐 휴지를 주워보고, 이런 식으로 점차 단계를 올려가면서 노출을 시킨 다음에 반응을 안 하고 참아보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둔감해지는, 그리고 자신감을 획득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HRT, 이것은 Habit Reversal이라고 하는데, 틱처럼 이렇게 반복적인 동작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난 어깨 올리는 틱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충동이 있을 때 어깨를 일부러 힘줘서 반전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틱을 좋아지게 하는 훈련인데, 틱과 동반된 강박 증상에도 효과적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가족들과 또 가족들 함께 치료하거나 동기 강화 면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이게 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전기 자기전 활성을 통해 가지고 또 신경세포의 활성을 재조정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자기장을 활용한 TMS, 그리고 머릿속에 심부에 전극을 심어서 머릿속에서 전극을 통해서 자극을 조절한 심부 뇌 자극술, DBS, 이런 방법들이 치료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 자체가 워낙 좀 조절이 잘 안 되고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일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강박장애 그 자체로 장애 등급을 받기도 하는 정도.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질환들은 좀 오래 가고 잘 안 낫기도 하는구나라고 좀 인정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도 계시기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받고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또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계속 네, 고민했는데, 아이 세계 129012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분께서 첫 번째로 해주신 질문이 거식증과 강박장애는 꼭 같이 가는 걸까요? 우울증, 거식증, 강박장애는 꼭 세트로 따라와야 하는 걸까요? 완벽주의는 강박장애 범주에 포함되는 거겠죠?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먼저 제가 간단히 대답 드리고, 이제 서현정 원장님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거식증이랑 강박장애는 꼭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같이 있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경우에서는 강박장애랑 우울증이 동반되는 비율은 훨씬 더 높아요. 훨씬 더 높고. 하지만 이제 거식증과 강박장애가 같이 있는 이제 케이스들이 꽤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음식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꾸 확인하고 체크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강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같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또 맞는 치료들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완벽주의가 강박장애 범주에 포함되는 거겠죠 하는데, 이것도 포함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서 이 사람의 어떤 타고난 특성이라든지 이런 기질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강박장애라든지 거식증 그런 부분에 좀 노출되는 빈도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좀. 네. 그러니까 이제 거식증이 있을 때 강박 장애가 항상 동반되진 않는데, 외모에 대한 강박이나 체중에 대한 강박. 그러니까 이 강박하고 강박 장애하고 좀 다른 거죠. 강박증이라는 진단을 별도로 붙이지 않더라도 강박은 있을 수 있고, 그게 진단 기준에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체중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목표에 집착하는 그러한 성향으로서의 강박은 거식증에는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식증이 돼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을 때 그 많이 먹은 것 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도한 운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아니면은 막 자꾸 토한다, 이것도 마치 어떻게 보면 강박증 진단 기준 보면은 왜 강박 행동이 반복적인 행동,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반복적인 행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내가 먹고 토하는 것도 강박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거식증에 의한 그런 행동 변화는 거식증이라는 그런 그 진단 범위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강박증이라고 볼 만한 따로 진단을 더 해야 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일 때는 두 개를 같이 진단하지만, 이제 강박 장애가 간다기보다는 외모 강박, 체중 강박은 거식증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트로 따라간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성향, 이것도 이제 강박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는 거식증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같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두 질환 다 엄청 또 걸리면은 고생하시고, 맞아요. 굉장히 이제 본인을 좀 힘들게 하기 때문에 꼭 치료 받으시는 게 좋죠. 네. 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셔서 너무 이해가 풍부하게 잘 되고 있어요. 네. 두 번째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님께서 강박증과 강박장애는 다른 건가요? 정도의 차이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강박증이라 그래서 다 강박장애는 아니거든요. 강박 증상이 있는 거지, 그걸로 인한 일상생활의 저하와 문제가 있어야 이제 강박장애로 진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좀 러프하게 얘기해서는 정도의 차이다. 그렇죠. 일상생활의 문제를 얼만큼 주느냐의 차이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치료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나눌 때 이제 장애, 디스오더 진단을 붙일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우울 증상이 있다 그래서 모두 우울 장애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강박 증상이 있다고 해도 그냥 그런 증상이 있는 거지 잠깐 침습적으로 몇 번 떠오르고 내가 뭘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일상생활 크게 지장이 없으면 그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강박장애는 아닌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또 볼까요? 네. 네. 우리 12902님께서 죽고 싶다라는 바램도 침습적 사고일 수도 있을까요? 이 생각이 일할 때라든지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들어요. 이것도 침습적 사고 아닌가 해서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침습적 사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침습적 사고라는 거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지금 내가 펼친 책의 내용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이 이제 안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집중 모드이고요. 멍 때릴 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집중 모드의 반대로 그러니까 스위치가 딸깍딸깍딸깍 하는 것처럼 집중 멍 때림 집중 멍 때림 이렇게 딸깍딸깍딸깍 하는 거라서 공부를 할 때는 집중 모드가 딸깍 켜져서 여기서 이제 스위치가 안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내가 눈으로는 계속 책을 보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멍 때리는 쪽으로 이 집중을 유지하는 힘이 약해져서 순간적으로 멍 때리는 모드로 딸깍 이렇게 넘어갈 때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떠오를 때 보통 침습적인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게 전두엽이 이걸 집중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전두엽이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졌을 때 침습적인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데 주로 이제 우울할 때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침습하게 되고요. 그다음 강박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더러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이제 자꾸 발생하는데 이제 우울 증상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도 이제 침습적인 사고인데 강박적인 사고랑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강박 사고는 침습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자꾸 반복되고 안 멈춰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박 사고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우울증에 동반된 침습적 자살 사고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제 다음 질문 받고 저희가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만나님께서 결벽증이나 청소병이 생기는 건 대표적인 요인이 뭘까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강하게 받았다거나 너무 더러운 환경에서 산 경험 등의 원인일까요? 하셨는데 일부 맞는 것 같아요. 좀 많은 사례에서 특히 이제 강박증 하면은 우리가 손쉽게 떠오를 수 있는 게 오염 강박의 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손을 수십 회 씻어야지만이 이제 안심을 한다든지 그래도 또 돌아서 씻고 그래서 결벽증 보통 얘기하고 변기를 닦았는데도 또 닦고 이제 소변이나 대변 보고 또 닦고 남이 쓴 변기 공중 화장실 못 쓰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어린 시절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엄한 아주 하시한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이제 훈육을 받았던 분들의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부모님 중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오염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청소도 집착적으로 하거나 뭔가 이제 아이 어린 시절에서 이제 과자를 먹더라도 그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도 아이가 치우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먹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좀 그런 환경들을 좀 교육받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좀 떠올리시는 맞습니다. 원인이나 영향을 성장 미칠 수 있는 게 배경이나 있을까요? 어린 시절 경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땐 최근 5년 사이에는 맞아요. 코로나 이후로 맞다. 감염, 오염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청결에 대한 강박 굉장히 좀 증가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하나의 원인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강박증이 생길 만한 그런 성향이나 불안도가 원래 높으셨던 분들이 좀 코로나 같은 큰 사건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그럴 만한 촉발 요인이 됐을 때 강박증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성장 배경이나 양육 환경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례를 또 각색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실제 사례인데 각색되었기 때문에 이제 잘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이 환자는 20대 후반 남성이었어요. 이분의 주호소는 심한 확인 강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좀 누가 메시지가 왔는지 계속 확인하고 또 핸드폰 보고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메일을 보내도 여러 번 수십 번 체크를 해도 메일이 안 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체크를 계속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오염 공포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더러운 것이 실제로 아닌 거여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것도 손에 닿거나 하면은 병에 걸려 죽지 않을까. 이런 아주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가지고 오셨던 남성분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에는 쓰진 않았지만 외모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딱 봐도 향기 딱 나고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MBTI의 파워제이를 그렇게 그려놓은 모습이라 할까요? 아주 깔끔한 흰 셔츠를 딱 입고 이제 바지 딱 입고 각이 잡혀가지고 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어린 시절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물을 그렇게 아껴 쓰려고 집착을 했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이분이 8살 때인가 9살 때 이제 부모님한테 했던 질문들인데 지금 내가 이만큼 쓰면은 돈이 얼마야? 물 이렇게 틀어놓으면 낭비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건 총 우리 수도요금 얼마 나왔어? 이런 식으로 이 어린아이가 그때부터 계속 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학교에서도 누가 치카치카하고 물 틀어놓으면 자기가 잠그고 다니고 집에서는 계속 부모님한테 그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이런 뭐 오염 강박이라든지 아주 심각할 만한 행동들은 없었거든요. 그냥 얘 좀 그냥 특이하나 보다 정도, 어린애가 좀 특이하네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3 때 수험 생활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완벽주의적 성향이고 한 문제도 틀린 걸 넘어가기를 좀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착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시험 점수는 안 나오고 가고 싶은 학교는 있는데 이제 수험 생활을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셔서 결국 사수까지 하셨는데도 원하는 대학은 진학을 실패하셔가지고 대학은 실제로 안 가셨습니다. 이분은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못 간 실패자라고 이제 여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확인 강박이라든지 오염 강박들이 생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군대를 갔다라고 하면 조금 또 다른 문제들이 나왔을 수 있겠는데 이분은 다른 신체적 문제로 원래 면제 상태셨어요. 그래서 군대 이슈는 없었고 지금 현재 그럼 어떤 일을 하시냐. 다행히 뭐 아버님이 회사를 좀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같이 일은 하면서 좀 생계는 별 큰 문제 없이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심한 확인 강박과 오염 공포 등등의 이런 강박 증상으로 인해서 지금의 일상생활과 본인의 일 그리고 집에서까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실제 하신 얘기를 각색해보면 선생님 손을 씻고 씻어도 뭔가 계속 남아있는 기분이라 저 한 번 씻을 때 최소 10번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씻는 횟수를 세거든요. 이걸 홀수로 끝나면 안 돼요. 왠지 뭔가 불행한 일이 바로 닥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짝수로만 딱 손을 씻습니다.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대뜸 샤워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흠칫 놀라면서 저는 진짜 빨리 씻거든요. 저는 사실 10분 컷인데 여자치고도 굉장히 빠른데 근데 이분이 남성분인데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도 샤워 한 3시간 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줄인 거거든요.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샤워하고 밖에 다녀오면 또 씻어야 되니까 딱 씻고 나서는 전 나가기가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게 제 물건이 제가 지정한 자리에 없으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매번 사진으로 남겨둬요. 그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제 물건의 그 위치가 제대로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계속 출근하러 이제 차에 시동을 걸었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고, 그래도 맞아, 그때 필통이 어디에 있었지 하면서 다시 또 돌아와서 확인하고, 이게 계속 여러 번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둬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낫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런 것들이 모든 장면에서 반복되니까 사진이 지금 수십만 장이 되고 핸드폰 메모리가 부족할 지경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좀 끔찍한 생각이 충동적으로 떠올라서 괴로워요. 사실은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은 가끔씩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생각이 들어요. 전 절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제가 자꾸 칼을 들어서 누군가를 찌르는 생각과 그런 충동들이 드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이 충동 때문에 제가 마치 정말 이상한 그런 범죄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땡땡님, 지금의 당신의 증상이 어떤 진단에 해당하고 지금 정서 상태가 어떤지 종합심리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은 이제 강박 증상이 포인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강박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세션을 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종류의 강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얘기하시는 강박증의 그 분류라고 할까요? 종류들을 모아서 우리가 체크하는 척도들이 있거든요. 강박장애 척도를 해봤는데 이분은 O형 강박이 역시나 높으셔서 이분의 그 데이터가 파란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의 커트라인을 넘으면 병적인 거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강박의 6가지 분류 중에서도 O형 강박, 세척 강박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강박적인 생각, 공격적이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떠올라서 괴롭고, 대신에 막 뭔가를 못 버려서 자꾸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런 보관 강박은 별로 없으시고, 그쵸? 그다음에 아까 물건 정리정돈하는 거는 얘기하긴 하셨는데 요즘 사진 찍어서 괜찮다고 하셨더니 요거는 조금 괜찮은 걸로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 번 확인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 뭐 가스불, 뭐 문 닫힌 거 이런 것들도 이메일 확인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씩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신적 중립하라 그래서 아까 왜 짝수로만 뭔가 손을 씻고 이렇게 해야지 홀수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정신적 중립화라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인데 본인이 그 아까 서현정 원장님 얘기하셨던 것 같이 뭐 4자 숫자를 보면 불길하게 생각한다든지, 보도블럭에서도 또 이제 색깔 있는 것만 밟아야지 나한테 행운이 올 거야 이러면서 밟고 다니신다든지, 그런 것들 또 봤는데 그런 것들은 아주 뭐 심하게 두드러지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강박에는 이런 6가지 이 분류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분의 추가적인 종합심리검사에서는 지능은 평균 수준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동일 연령대랑 비슷한 인지력을 보유하셨는데, 로샤 검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투사 검사에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이런 로샤 검사를 했을 때 굉장히 모호하고 난해한 카드들을 갑자기 보여주면서 반응하게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보통 한 10개 중후반 정도 반응 수가 나오는데 이분은 30개가 넘으셨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사고의 연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낯선 자극에 대해서도 쉽게 자극이 되고 하신다는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30개로 양은 많았지만 질적인 것들은 그렇게 뭐
객관적이거나 퀄리티가 좋진 않았고, 보통 이 카드에 보여지는 자극의 표면적인 특징에 근거한 동물이나 사물 반응, 그래서 나방 모양이면 나방 같은데요, 검은 나방이고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동물이나 사물 반응을 주로 보이는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다양하게 살피면서 조금 객관화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딱 그냥 바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그 인상에 딱 꽂혀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피상적인 사고를 단편적으로 하는 특성들이 많이 보이셨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극의 패턴들이, 반응 패턴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문제 해결 방향을 구사하기 위해서 인지적인 노력을 충분히 들여서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냥 좀 굉장히 낯설고 불쾌한 그런 카드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까만 색깔로 막 이렇게 돼 있다가 빨간색 피가 튄 것 같은 이런 카드들인데, 그런 거 봤을 때는 바로 이제 회피하거나 수동적으로 이제 대하는 방어 기제 같은 것들이 좀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핵심적인 부분들을 놓치고 주변적인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면서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이나 사고도 산만해지고 굉장히 과잉하게 되는 행동들도 나오는 패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MMPI라고 하는 정서라든지 지금의 어떤 문제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정서검사상에서는 이미 우울감이나 불안감, 그리고 이런 그 강박증적인 증상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누군가와 제대로 된 건강한 관계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적 고립감이라든지 소외감, 그리고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잘 믿지 못하고, 사실 나도 잘 믿지 못하고, 스스로도 그런 불신감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분노, 이런 적대감들이 아주 꽉 차 있는 반응성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안정감을 회복하지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가 진단으로 강박장애 플러스 우울증이 같이 나오셨고요. 그래서 이분의 정서 경험이 본인이 그냥 판단하에 자기중심적으로 굉장히 피상적이고 충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면서 해소하는 과정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그거를 주변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같이 좀 공감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심리적 자원이나 환경도 되질 못하셨어요. 실제로 부모님을 만나 뵀었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아버님이 엄격하고 가부장적이셨거든요. 어머님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불같은 성격이셨고, 그래서 좀 환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충분히 자기의 의견과 상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강압적으로 훈육하고 반복되는 어떤 지적에 익숙해져 있는 패턴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해소되지 못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게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방법을 제안을 했죠. 저희가 치료에서는 사실은 약부터 스타트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약을 빼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세로토닌을 고용량으로 해서 치료를 스타트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강박 증상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소개해드리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왜곡된 인지를 교정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까지 같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지행동 치료들이, 전문적인 치료들이 있는데, 강박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는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 있고 프로토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있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도록 설득을 했고요. 이 개인별로 인지적인 왜곡이나 핵심 신념들이 다 달라요. 자동적 사고들이. 그래서
환자분한테 맞는 인지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그 사고를 스스로 관찰하고 논박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지행동 치료의 중에서도 강박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은 노출 및 반응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람이 오형강박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도 들어올 때도 문 막 열어달라 그러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문고리 잡는 것부터 연습하고 손을 못 씻게 또 시간 타임 제한하고 나중에는 손을 안 씻고도 나가실 수 있게 했고 처음에는 사실 물티슈를 닦고도 문고리를 못 잡아가지고 저희 직원한테 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러면은 제가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비적응적인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핵심 신념이 어떤 건지를 계속 이제 파고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잘못된 핵심 신념을 수정하는 과정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성향이다 보니까 난 무조건 확실하고 정확해야 된다는데 그거를 인생과 상황, 환경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함을 견디면서 사는 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실 수 있게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드렸고 그러면서 자기의 불안을 좀 잘 다루고 릴렉스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서 결국에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20세션을 해서 결국 자동적인 신념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핵심 신념까지도 수정이 돼서 재발 방지까지 하셔서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실제로 이제는 아직도 치료를 받고는 계시는데 이제 진료실 본인이 문 열고 들어오고 이제 손도 안 씻으시고 그냥 평범하게 씻고 그다음에 확인하시는 것도 횟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도 하고 가족들도 이제 사실은 가족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계속 대답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응을 계속 해주는 상대방이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확인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좀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협조를 부탁드렸고 그리고 건강한 루틴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통해서 강박 증상이 다시 악화되거나 우울증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저의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질문 받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라레디님께서 거식증과 우울증 치료받고 있어요. 치료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거식증이 먼저인지 우울증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원장님은 모든 원인이 거식증으로 기승전 거식증이지만 저는 강박이 더 먼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 강박 장애의 치료를 하는 게 원인 치료가 되는 거 아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지금 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거식증 치료, 우울증 치료 사실 또 쉬운 과정이 아닌데 그래도 치료 꾸준히 받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고요. 우선 앞에 질문에서도 거식증과 강박장애가 동반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식사나 체중에 대한 강박, 체형에 대한 강박, 집착은 거식증에 포함되는 증상이고요. 내가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그걸 자꾸 토한다. 아니면 운동을 계속한다. 이것들은 거식증의 보상 행동에 주어지는 거식증의 테두리 안에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험하신 그 강박, 집착이라는 것이 체중, 체형, 칼로리, 운동 이쪽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은 거식증의 증상으로 보고 거식증을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치료를 해주시는 담당 의사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식증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저체중이 동반돼 있어서 진짜 사람이 죽냐 사냐 쓰러지냐 안 쓰러지냐의 문제가 동반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일단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거식증 먼저 치료를 하는 게 최우선순위이거나 또는 너무 심해서 입원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라레디님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원장님께서 선생님께서 거식증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아니면 어떤 이 이유가 거식증에 있다라고 보신 데에는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고요. 그래도 정말 강박증 같다. 이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과 또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잘 대답해 주셔가지고,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희가, 하고, 다음 질문 빠르게 좀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지님께서 썰트랄린 플록세틴으로 무기력증이 안 좋아지는데, 어떤 항우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이지님의 다른 증상들과 상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약물 처방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약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무기력증이 안 좋아졌을 때는 저 같으면은 아빌리파이라는 약을 우울증 약, 항우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부가요법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밸런스를 좀 맞춰주면서 무기력증을 좋게 만들 수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울증 약으로 바꾸려면 부프로피온 성분의 이제 약들이 안 그래도 도파민 쪽을 조금 더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드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진단받지 않은 ADHD가 있어가지고 무기력이 한 끗이 안 좋아진다. 이러면 ADHD 약 먹어야 되고요. 맞아요. 내가 알고 보니 계절성 우울증이었다 하면은 또 계절성 우울증에 맞게 리튬 이런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담당의가 보기에는 나는 안 좋아졌다 생각하는데 담당 의사가 보기에는 좋아지고 있어서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담당 선생님하고 소통 꼭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같이 시청해주시고 반응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7월 초에 뵙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7월 초에 또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실 만한 주제 들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